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150대 미군 항공기가 베네수엘라의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단 3시간 만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뉴욕행 군 비행기에 태워졌죠. 이걸 누군가는 전쟁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납치라고 그리고 누구는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작전을 수행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죠. 뭐 석유 때문이다, 뭐 베네수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아니면 선거용 쇼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다 빼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날의 팩트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저는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측이 법적 논리와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보려고 해요. 이게 일어난 지 정말 며칠이 안 된 일이라서 아직 실제 법적 공방은 완전 극초반이지만 이미 거의 양측이 할 이야기, 주장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절 잘 따라와 보시면 이 법리 싸움만 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넘쳐요. 미국 남부 연방지검과 마두로의 변호인단이 미국 연방법 그리고 국제법을 가지고 전면전을 치르게 될 뉴욕의 연방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작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3일 현지 시각 새벽 2시에 Operation Absolute Resolve라는 미군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하는 거였죠. 이 작전을 위해 투입된 병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미군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주력 병력이었고요. 그리고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스, 그리고 미국 해군의 USS 이오지마 함대, 그리고 공군, FBI의 인질구조팀 HRT, 그리고 CIA의 정보 제공 등 그냥 미국 병력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150대 이상의 비행기가 동원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날 작전 얘기고 사실 이 준비 과정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퍼레이션 사우던 스피어 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카리브해에 미국 군사력을 집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영상에서 나르코보트라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오퍼레이션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남쪽에서 올라오는 마약 배들을 격추시킨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사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오퍼레이션 사우던 스피어,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창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영향력을 넓혀갈 예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9월부터 델타포스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현지에 사전 투입돼서 이제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밀 감시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날 저녁 11시 46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작전을 승인하게 되고요. 3일 새벽 2시에 미군은 베네수엘라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미 공군이 주요 방공기지와 레이더 시설 등을 정밀 타격을 하고 군 비행장과 주요 군사시설에 폭격을 가해서 베네수엘라 군의 대응력을 분산시켰죠. 이게 2시부터 대략 한 30분 정도 일어났다고 하고요. 이 사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엔 안보리에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사이 미군의 나이트 스토커스 헬기들이 델타포스를 태우고 저공 비행해서 마두로의 거처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베네수엘라의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쿠바 출신의 정보요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저항을 해봤지만 쉽게 제압을 당했죠. 그래서 미군은 사상자는 없었고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최소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두로는 세이프룸으로 대피를 하려고 했지만 끝내 생포되었고요. 그리고 생포 직후 USS 이오지마호로 압송되고 이 작전은 5시 21분, 그러니까 열린 지 3시간 반도 안 돼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오후 6시쯤 도착을 해서 이제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라는 교도소에 구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틀 후 1월 5일 마두로는 뉴욕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고 이제 정식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이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리고 마두로 측은 베리 폴락이라 그래서 옛날에 위키릭스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창립자였던 줄리안 어선지를 변호했던 그런 경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재판 자체는 알빈 헬러스타인이라는 92살의 판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미국에서도 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검찰
검찰 측이 준비한 죄명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narco terrorism conspiracy. 여기서 conspiracy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 공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코, 즉 마약을 이용한 테러리즘을 불법 공모했다. 이게 가장 메인 죄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코카인을 밀매했다는 이제 불법 공모, 그리고 머신건과 다른 무기들을 갖고 있는 혐의와 그걸 갖기 위해서 불법 공모한 혐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혐의가 각자 다 무기징역이 가능할 만큼 엄청 심각한 중범죄예요. 그리고 참고로 마두로의 아내는 뇌물을 받고 마약 밀매상들과 베네수엘라의 마약 단속국을 직접 연결시켜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물론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모두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날 이 마두로가 법원에 출석해서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고 나는 전쟁포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포로냐 아니면 일반 범죄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튼 이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를 최소 3월 중순에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금을 계속할 것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럼 재판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웬 뉴욕 법원? 이거 국제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판이 열려야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ICJ의 Compulsory Jurisdiction이라는 것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제 집행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탈퇴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 정부한테 야, 그 사건 내 전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맡아야겠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를 못한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니카라구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이 이 니카라구아 안에 반군을 지원했다라는 것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 그래? 그럼 난 이제 니네 말 안 들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건은 그냥 아예 판결을 하지 마. 라고 하고 이 ICJ의 관할권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먼저 이 재판소에 가서 우리 재판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 ICJ에선 미국 관련해서 재판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설령 미국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해도 ICJ는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법원입니다. 즉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가지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뻔하죠. 그런 짓 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용감하거나 거의 미친 그런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두로는 인기가 없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으로 이걸 바라는 여론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또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쳐서 미국을 ICJ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치죠. 그리고 미국이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무슨 이유로든 간에. 그럼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의 논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네 번째, 혹시 미국이 ICJ 판결에서 지더라도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범인이 난 이 유죄 판결 인정 못해 하고 도망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오겠죠? 아니면은 뭐 사건에 따라서 군대가 출동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ICJ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 나라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ICJ는 경찰이나 군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UN 안보리 Security Council에 가서 저 범인 나라가 도망갔으니 좀 혼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전부이죠.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이제 안보리에 소속되어 있는 15개의 국가들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얘를 잡을까 말까. 근데 함정은 그 15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안보리의 permanent member, 그러니까 영구 멤버라 그래서 이 5국가 중에 하나라도 나 이 범인 안 잡을래 라고 하면 못 잡는, 즉 슈퍼 거부권, 비토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국가는 어디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령 이 사건이 ICJ로 가게 돼서 미국이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이 그냥 판결 거부하고 나는 나를 혼 안 낼래. 내가 왜 나를 혼내?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는 좋든 싫든 미국 연방법원에서 승부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마두로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만약에 국제법원에서 국제법을 가지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한번 좀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과정에 들어갑니다. 본 재판에선 이제 마두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죄목에 있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루겠죠. 그런데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과정을 pre-trial mo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두로의 변호사가 이 재판 자체는 열려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두로의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고 납치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motion to dismiss라는 걸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무효니까 갖다 버려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검사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법원에 세웠어요. 그럼 맞은 사람이 그러겠죠. 날 좁혀서 데려온 거다. 이 재판 무효다. 뭐 나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될 겁니다. 미국 법에는 Kerr Frisbee Doctrine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은 1880년대에 생긴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요. 그 당시에 횡령범이었던 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루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범인을 잡으려던 일리노이주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페루로 보냅니다. 그리고 페루 정부 허락 없이 이 사람을 납치해서 시카고에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죠. 그러니까 이 잡혀온 횡령범이 아니 나를 납치해오면 어떡하냐 허락 없이 이 재판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연방대법원이 길이 남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피고인이 법정에 어떻게 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체포를 당했든 유괴를 당했든 일단 내 법원 안에 들어왔으면 법원은 그를 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연방법에 그 이후로 고정이 되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법원은 Kerr Frisbee Doctrine이 법이니까 재판은 상관없이 일단 열린다. 그것 때문에 뭐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판은 진행이 된다라고 재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1990년에 미국이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해 왔을 때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진행시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불법으로 마두로를 납치해온 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재판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재판에서 마두로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논리가 뭘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논리는 대통령 면책권입니다. 국제법상 대통령은 Head of State Immunity, 즉 국가 지도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설령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기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2002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열린 콩고 대 벨기에 판결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물론 다른 소스들도 있기는 한데 그때 벨기에가 당시 콩고의 대사를 상대로 전쟁범죄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법재판소가 말하길 아무리 전쟁범죄자여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나 대사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하면서 그 체포영장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판결이 있었죠. 이렇게 들으면 나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럼 마두로도 면책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 주장에 대해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는 여긴 연방법원이고 우린 연방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사실 면책권은 국제법상 있는 거고 국제법은 우리에겐 참고자료일 뿐이다. 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 2002년 판결을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미국의 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국제 조약들도 마찬가지다. 설령 국회가 인준한 국제법이나 국제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일명 last in line 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미국 연방법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조약하고 국제법도 미국 의회가 인정을 하면 미국의 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의회가 그거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 앞에 있는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랑 FTA를 맺었어요. 우리 서로 이런 거 관련해서 세금 떼지 말자.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그 다음 년에 우리 한국에 세금 매길래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 FTA는 덮어쓰기 되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에 ICJ가 판결을 내렸든 그 전에 뭐 UN 헌장이나 뭐 다른 국제 조약에 지도자 면책권이 있다 해도 미국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우리가 2006년에 마약 테러 관련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지도자여도 잡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됐지? 2006년이 2002년보다 뒤지? 이렇게 말하면 끝인 겁니다. 뭐가 다 지들 맘대로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노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그냥 국제법은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라고 하고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건 말건 그냥 재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완벽주의적이냐면 이런 것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판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 국제법이 그래? 그럼 무죄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은 2019년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누구 말하는 거야? 아, 얘 마두로? 그럼 너가 잘못 알았네. 얘 대통령 아니야. 그냥 일반 시민이야. 이건 또 뭔 헛소리야 싶죠. 근데 미국에선 사실 이 말은 100% 팩트입니다. 미국 법상으로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볼지 안 볼지, 혹은 어떤 정권을 그 나라의 정당한 정부로 볼지 안 볼지는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정하는 거거든요. 2015년에 시보토프스키 vs 캐리라는 케이스에서 확정이 된 법이에요. 이 케이스는 또 재밌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토픽으로 떼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미국인 부모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미국인 부모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할 때 출생 국가란에 이스라엘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미국 의회는 여권에 이런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출생 국가에 적어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계속 미국 국무부, 대통령 밑에 행정부 소속이죠. 미국 국무부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적고 계속 예루살렘이라고만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 땅인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돼요. 근데 대법원은 의회가 만든 이 법은 무효다. 그리고 행정부가 말하는 게 맞으니 너의 아이의 여권에 이스라엘이라고 못 적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냥 여권에 출생 나라 하나 적는 거 가지고 웬 요란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그냥 얘 여권에 이거 적지 마라라는 수준의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에서 외국 정부나 영토 주권 이런 거를 인정하는 권한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에게 100%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고 뭐고 다 나가 있어라. 대통령 마음이다 라고 해버린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공식 인정을 해버리게 되고, 이는 또 중동에서 엄청난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마두로 사건 때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백악관은 2019년 이후로 마두로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권이 아니라 불법 독재 단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법 독재자고요. 즉 마두로에겐 국가 정상에게 주는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잡아와서 유죄 때려도 된다. 우리는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고소한 거다.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다른 범죄자들처럼 그냥 재판 받으면 끝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국은 이번 작전을 2019년 때부터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두로는 아까 말한 4가지 죄명에 대해서 유죄일까요? 뭐 다 유죄일지 무죄일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중 하나라도 유죄의 확률은 거의 100%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2020년부터 마두로는 이미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 있었고 이 유죄를 서포트할 증거와 증인들로 몇천 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상 미국에서 법적 다툼은 여기서 끝인 거죠. 그런데 한번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국제법원으로 장소를 한번 바꿔서 국제법으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미국이 질까요? 여기서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또 얘기하겠죠. 마두로는 국가 원수다, 국제법상으로. 그럼 미국은 ICJ 판결들은 우린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해도 국가 원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한번 그냥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럼 마두로의 변호사는 다음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 일반인이라 치자 마두로가. 그래도 불법 납치 아니냐. 베네수엘라 정부 허락 없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들어와서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막 잡아가도 되는 거냐. 유엔 헌장에 안 된다고 써있다 라고 할 겁니다. 유엔 헌장에 뭐라고 써있냐. 제2조 4항엔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 행사는 불법이다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지금 무슨 상상하는 게 아니고 미국 요새 백악관의 뭐 루비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였구나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영토 뺏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토를 해친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독립을 해친 건 아닌 게 이미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았다. 조작 선거로 대선을 차지한 독재자인데 무슨 정치적 독립이냐. 우리는 오히려 이번 작전으로 정치적 독립을 회복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력 행사가 아니고
이건 법 집행이고 체포 작전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몇십 명이 죽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너네 폭격도 했고 이 체포작전 와중에 여러 명의 뭐 경호원이나 보안요원 이런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그럼 미국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죽인 건 군인이 아니고 마두로가 수장으로 있는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비국가 무장단체다. 그리고 걔네가 먼저 때릴 수도 있잖아. 내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걔네가 나한테 총을 겨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장 집행하러 가는 사람한테 말이야, 총을 이렇게 겨누면 안 되잖아. 그 행위를 우린 사전 차단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안타까운데 체포 작전 중에 공격은 니네가 먼저 했어. 그래서 거기서 우린 반격을 한 거지. 자기 방어야, 정당 방위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약간 억지스럽죠. 여기는 솔직히 조금 약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논리에 있어서도. 근데 하지만 설령 무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니네가 좋아하는 유엔 헌장 거기 제51조를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 보면 자위권이라는 게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우리 국민을 먼저 때렸다. 그러면 대체 언제 베네수엘라가 미국 국민을 때렸을까 싶죠. 그러면 미국은 나르코 테러리즘으로, 마약 밀매 및 유통으로 우리 국민을 때렸다.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마두로가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자위권이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이제 무력 공격에만 발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억지스러운데 사실 미국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냐? 허락을 못 받아서. 그리고 애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마두로가 정부라며 그럼 마두로한테 연락해서 너 잡으러 갈 건데 허락 좀 해주겠니? 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법상 unwilling or unable 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범죄를 막을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피해국이 들어가서 잡을 권리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잡으러 갈 때 주로 쓰는 국제법의 논리인데요. 이건 사실 일리가 있는 논리인 게 이 국제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 후에 빌라덴을 꼭 잡고 싶은데 아프가니스탄 혹은 파키스탄 그 당시에 빌라덴이 숨어있던 그런 정부들이 싫다 아니면 우리는 잡아주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미국이 그 말 듣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겠다. 우리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래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마두로랑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인데 우리가 잡으려는 근데 자기 자신을 체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로서 들어가서 잡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일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상으로도 물론 중간중간 좀 억지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둘 다 일리가 있는 적어도 그런 주장들을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일 겁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그럼 미국은 이렇게 말하겠죠. 정의 맞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자고 자기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독재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정의롭지 않다. 너네 왜 국제법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최후의 논리가 등장하죠. 지금까지 말한 그 어떤 논리보다도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 논리. 네 글자죠. 어쩔 건데. 아까 말했지만 ICJ나 UN은 미국 동의 없이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원에서 미국을 유죄를 때리더라도 아무도 미국에게 벌을 줄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럼 방법이 없냐? 베네수엘라가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혼내주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미국이 이번에 한 행위가 너무 정의롭지 않아서 다른 UN 국가들이 결집을 해서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혼내줄 수 있을까? 가능한가? 모두 정답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법적으로 반박해주고 우리 행동이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주장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착한 거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데려오든 죽이든 했어도 괜찮다. 그래 본 적 많다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의 갈등이 있어서 정의로운지 아닌지 맞은지 틀린지 이런 걸 고려한 건 정말 몇십 년도 안 된 정말 최근의 일인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사실. 그냥 내가 더 세면 가서 그냥 차지하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따지자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무조건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선택만 내리겠다. 아니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힘의 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가 그 나라의 정부가 갖고 있는 경찰이나 군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쉽지 않죠. 결국 법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크기만큼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번 마두로의 체포는 정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힘의 증명일까요?